중국 광둥성의 한 식당. 젊은 중국인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은 문화도둑이야. 우리 전통을 훔쳐가 놓고 자기 거라고 우기잖아. 부채춤도 아리랑도 원래 우리 거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맞장구 치며 한국을 비난합니다. 그들의 말엔 확신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중국 광저우 청화 지구의 최상류층 딸 엘리 사장. 그녀 역시 그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사건을 통해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몰락과 충격 그리고 반전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진짜 도둑의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주인공인 중국의 엘리 사장의 사연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 광저우의 청화 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최상류층 거주지였죠. 아버지는 국영전력기업의 고위 간부셨고 저희 집은 말 그대로 다이아 수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중국 뉴스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한국이 우리 전통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화가 났죠. 어떻게 남의 것을 훔쳐갈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친구들과 유튜브에서 한국 전통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부채춤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의 전통 무용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화가 났습니다. 이건 우리 건데 왜 한국 거라고 해? 소리를 지르며 친구들에게 말했죠. 진짜 뻔뻔하지 않아? 우리 조상들이 만든 춤을 자기들 것이라고 하다니. 친구들도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한국은 문화도둑이고 중국의 것을 베끼기만 하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아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중국 동북 지역의 조선족 민요인데 한국이 자기들 대표 민요라고 하잖아요.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아리랑은 원래 우리 것인데 한국이 가져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어요. 김치는 더욱 화가 나는 문제였습니다. 파오차이가 명백한 원조인데 한국이 김치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도둑질해놓고 당당하게 세계에 알리다니 하면서 분개했죠. 미국 파슨스 미대로 유학을 갈 때도 생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아시아 여행 계획 어때? 라고 물으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본은 역사는 복잡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볼 게 있고 태국도 독특한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정말 별로야. 가봤자 뭐가 있겠어? 전부 우리 걸 베낀 거잖아. 실제로 저는 한국을 여행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한국으로 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 우리 문화를 베끼기만 하는 나라. 그게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전부였어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도 관심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 문화를 모방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학 시절 한국 유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따져 묻기도 했어요. 너희 나라가 우리 문화를 왜 훔쳐가냐? 고 말이죠. 그때 그 한국 학생의 당황스럽고 억울해하는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졸업 후 중국으로 돌아와서도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는 뉴스를 봐도 결국 우리 문화를 베낀 거잖아라고 생각했죠.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문화를 제대로 모르니까 속는 거야. 진짜 원조가 뭔지 알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 그때의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중화민족의 자부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편견 덩어리였죠.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깎아내리기만 했어요. 광저우의 고급 아파트 42층에서 내려다보는 화려한 도시 풍경을 보며 우리가 세계 최고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과 부를 당연하게 여겼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우리보다 뒤떨어진다고 믿었어요.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날이 곧 올 줄은 몰랐습니다.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악의 한파가 몰아쳤어요.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전력 부족 사태가 벌어졌죠. 난방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전력 공급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장들이 멈춰서고 가정용 전력도 시간대별로 끊겼어요. 저희 집은 그래도 전력회사 간부 집이라 다른 곳보다는 나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 집 전화가 울렸어요. 아버지가 받으시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후 한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전력망이 완전히 붕괴됐다. 복구에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고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뒤 공식 발표가 났어요. 아버지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시게 됐고 한국지사로 좌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고위 간부가 아닌 단순 자문직으로 말이에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한국이라고요? 왜 하필 그런 곳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를 극진히 모시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180도 바꿨어요. 아버지 회사 직원들, 저희 가족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까지 모두 그랬습니다. 저 집 이제 완전히 망했다더라. 아이고, 한국까지 가다니 인생 끝났네. 이런 소리들이 귀에 계속 들어왔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 부장이었습니다. 저희를 가족처럼 여겼던 아버지의 오랜 부하 직원이었는데 우연히 그분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장 사장은 이제 끝났어. 우리가 왜 저런 사람 눈치 봐야 해? 이제 새로운 시대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한국 가서 어떻게 살아? 언어도 모르는데. 하시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 문화 도둑 나라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새로운 직장이 거기 있었고 중국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떠나는 날 공항에서 배웅 나온 사람은 겨우 서너 명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의례적인 인사였죠. 평소 같았으면 수십 명이 와서 성대하게 배웅했을 텐데 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엘리사야,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닐 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나 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뭔데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요? 문화 수준이 높다고요?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시설도 정말 깨끗했고 자동 입국 심사대 같은 시스템도 중국보다 더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안내 표지판도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되어 있었고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시설이 좋네. 저도 속으로는 인정했지만 입으로는 겉모습만 그런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철이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중국 지하철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좌석에 앉은 사람들도 대부분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이 모든 게 일시적인 착각이라고 곧 실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한국에서 어떻게 살지?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 절망하기엔 이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달랐거든요. 우선 집부터 큰 차이였어요. 광저우에서는 300평이 넘는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여기서는 20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에 살아야 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좁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어머니에게 투덜거렸죠. 생활 자체도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저희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까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마트에 가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셀프 계산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늘 직원이 계산해 주는 걸 봤는데 여기서는 손님이 직접 바코드를 찍고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왜 이래? 손님이 직접 해야 한다니. 라고 어머니에게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써보니까 나름 편리한 면도 있더라고요.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빨리 계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대중교통은 더욱 신기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중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떠드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모두가 조용히 있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도 작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하고 끊었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도서관도 아니고. 어느 날 마트에서 중국 전통주인 황주를 발견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우리 술인데? 라벨을 자세히 보니까 중국에서 정식 수입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사가는 걸 보니까 또 화가 났어요. 한국은 또 우리 문화를 가져다 쓰고 있네. 역시 도둑놈들이야.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길거리가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쓰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길에 침 뱉고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을 자주 봤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사람들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정말 잘 지켰습니다. 빨간 불일 때는 차가 안 와도 기다렸다가 파란 불이 되면 건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차만 안 오면 빨간 불이어도 그냥 건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식도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뭐가 특별해? 그냥 맵기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깊고 진한 맛이 일품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김치 맛이구나 싶었죠. 아버지는 새 직장에 적응하려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급여는 중국에서 받던 것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지? 집세만 내도 빠듯할 텐데. 라고 한숨을 쉬셨죠. 저도 처음으로 경제적 압박이라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해야지. 여기서 살려면 말이야. 라고 하시면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왜 굳이 배워요? 어차피 1-2년 후에는 중국으로 돌아갈 건데. 하지만 어머니는 꾸준히 공부하셨어요. 이상한 건 점점 한국이 그렇게 싫지 않아진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불편하고 화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길을 잃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영어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중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보통은 바쁘다고 하거나 모른다고 하고 지나가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게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서 명목상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놀고 먹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할 일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엘리사야, 이왕 여기 있는 거 뭔가 해보는 게 어떨까? 시간만 보내기에는 아까우니까. 저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제가 왜 일을 해요? 아버지가 다시 승진하면 중국으로 돌아갈 건데. 하지만 경제적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그때 중국어 학원에서 강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중국어 원어민 강사 모집, 경험 무관, 성실한 분 환영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내가 정말 일을 해야 하나? 이건 너무 창피한 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가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해봐라.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그리고 용돈도 벌 수 있고. 면접 보러 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살면서 진짜 면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원장님이 중년 남성분이었는데 생각보다 친절하셨어요. 중국 어디 출신이세요? 광저우요? 오, 그럼 표준 중국어 발음이 정확하겠네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받고 바로 합격했습니다. 제가 파슨스 미대 출신이라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술 전공자면 학생들에게 중국 문화도 재미있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출근 날은 정말 어색했어요. 다른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엘리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다들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신기했어요. 나이가 저보다 어린 학생들부터 저희 아버지 뻘 되는 분들까지 다양했거든요. 모두들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 중국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발음 교정이나 회화 연습만 했는데 학생들이 중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선생님, 중국 전통 명절은 어떤 게 있어요? 중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유명해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 문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이랑 비슷한 점이 많죠?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한국은 중국 문화를 많이 베꼈죠 라고 대답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특히 친절하셨는데 점심시간마다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 주셨어요. 엘리사 씨, 여기 냉면 정말 맛있어요. 같이 가요. 중국에서는 직장 동료와 이렇게 가까이 지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30cm 정도 쌓였을까요? 중국 같았으면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을 텐데 여기서는 다음 날 아침에 길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치웠지?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직장 동료들과 첫 회식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다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한국 생활 적응하는 것에 대해 조언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저도 서울 올라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야 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걸 보고 처음에는 왜 쓰레기 버리는데도 돈을 내야 해?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환경 보호를 위한 거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책임감을 갖게 하는 거구나. 그날 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오늘 회식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와도 길이 금방 깨끗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했던 말 기억나지?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내가 쓸모있는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버지가 주는 용돈만 받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직접 일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뭔가 어른이 된 기분이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한국 뉴스 사이트를 보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VPN 없이는 볼 수 없었던 사이트들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어요. 부채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한국 전통 무용의 세계적 인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시작이네, 우리 것 훔쳐가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용이 달랐어요. 한국에서 부채춤이 전해진 역사,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기록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댓글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이네요. 어릴 때 할머니가 추시던 춤이 생각나요.
이런 댓글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냥 외국에서 가져온 춤이라면 이렇게 개인적인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더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채춤뿐만 아니라 김치, 아리랑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한국에 훨씬 더 오래되고 자세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특히 김치의 경우 삼국시대부터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상하네.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른데? 더 깊이 파보니까 중국에서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게 최근 10-20년 사이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건 중국 언론의 실태였어요. 한국 관련 뉴스들을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뿐이었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나 긍정적인 소식은 거의 보도하지 않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만 보도하지? 반면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뉴스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었어요. 중국의 발전상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것도 정확히 지적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언론의 모습 아닌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한국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자세히 다룬 내용이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오랜 역사와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였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어 자막과 함께 중국어, 영어, 일본어 자막도 제공한다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려는 거구나. 중국에서는 이런 개방적인 태도를 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속고 있었구나. 중국에서 받은 정보들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향적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던 거죠. 학원에서 김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중국에서는 부채춤이 중국 전통 무용이라고 배웠는데 정말 한국 것이 맞나요? 김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엘리사 씨, 저희 할머니도 어릴 때부터 부채춤을 추셨어요. 우리 가족 앨범에도 1950년대 사진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개인의 가족사까지 연결된 문화를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 집에 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우리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놀라셨어요. 뭔 소리야? 뉴스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뉴스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른 것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한국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왜곡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인터넷 검열이었어요. 중국에서는 VPN 없이는 볼 수 없는 정보들이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정보를 제한당해야 하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팩트체크를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배운 한국 관련 정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왜곡할 필요가 있었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문화 원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것이지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베꼈다고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온 나라였어요. 우리가 진실을 왜곡한 거였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했어요. 여기서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누군가 정해준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된 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리밍과 샤오유는 대학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둘 다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리밍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밍아, 한국 놀러 와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 리밍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엘리사, 너 거기서 뭘 잘못 먹었어? 한국에 뭐가 있다고? 진짜야. 와서 직접 봐봐. 내가 항공료 대줄게.
샤오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 너 한국 가서 세뇌당한 거 아니야? 거기가 뭐가 좋다고? 샤오유야, 나도 처음에는 너와 똑같이 생각했어. 그런데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다르더라. 결국 두 친구를 설득해서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공항에서 친구들을 맞았을 때 표정이 정말 시큰둥했어요. 엘리사, 여기가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첫날부터 반응이 달랐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 리밍이 말했어요. 공항 철도가 생각보다 깨끗하네. 샤오유도 사람들이 정말 조용하다. 중국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애라고 중얼거렸어요. 숙소 근처를 걸어 다니는데 샤오유가 놀라더라고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네.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리밍도 담배 피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침 뱉는 사람도 안 보이네라고 말했어요. 둘째 날 명동에 갔을 때였어요. 쇼핑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또 놀랐습니다. 계산할 때 줄을 이렇게 잘 서네. 그리고 점원들이 정말 친절하다. 중국에서는 쇼핑할 때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셋째 날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큰 눈이 왔습니다. 30cm가 넘게 쌓였을 거예요. 친구들이 내일 교통 완전히 마비되겠네. 비행기 연착될 것 같은데 라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길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더라고요. 지하철도 정상 운행하고 버스도 제 시간에 다니고 있었어요. 리밍이 창문을 보며 말했어요. 이게 가능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깨끗하게 치웠지? 샤오유도 놀라워했어요. 중국 같았으면 최소 3일은 교통 마비됐을 텐데. 여기는 정말 시스템이 다르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씩 진실을 깨닫고 있구나. 그날 저녁 한국 전통 공연을 보러 갔어요. 부채춤 공연이 있었거든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이 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리밍이 대답했어요. 부채춤? 당연히 우리 전통춤이지. 한국이 가져간 거잖아. 공연이 시작됐어요. 정말 아름다운 춤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우아하게 부채를 들고 추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공연 중간에 해설자가 이 춤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궁중에서 추어온 전통 무용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친구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리밍이 조용히 말했어요. 엘리사, 저 해설이 맞는 거야? 응, 내가 확인해 봤어. 역사적 기록도 다 있어. 샤오유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VPN을 써서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자료들을 찾아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부채춤이 한국에서 유네스코에 정식 등재됐네. 김치도 마찬가지고. 리밍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엘리사, 이거 진짜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여기 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더라. 샤오유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받은 정보들이 왜곡된 거였구나. 진실을 알고 나니까 한국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 그날 밤 3명이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친구들이 말했어요. 엘리사, 정말 고마워. 진실을 보여줘서. 이제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 리밍도 앞으로는 뭐든지 직접 확인해보고 판단해야겠어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을 배웅하면서 뿌듯했어요. 제가 경험한 깨달음을 친구들과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거든요.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야. 친구들이 떠난 지 일주일 후였어요. 샤오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사, 중국으로 돌아와서 다른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안 믿더라. 그래서 사진이랑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제야 놀라워하더라고. 리밍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가족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속은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 정말 놀라운 건 친구들의 변화였어요.
둘 다 VPN을 사용해서 한국 뉴스와 콘텐츠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도 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그리고 한국 음악도 들어보니까 정말 좋네. 어느 날 인천공항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학원 일로 공항에 갔다가 목격한 일인데 한 중국인 관광객이 공항 바닥에 침을 뱉는 걸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창피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담배꽁초까지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런 행동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오해받는 거구나. 그런데 한국 공항 직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청소하더라고요. 짜증을 내거나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치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성숙한 시민의식이구나.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중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학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중국인 학생이 수업 중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것도 큰 소리로 통화하면서 다른 학생들 수업을 방해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죄송한데 수업 중이니까 밖에서 통화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이 화를 내더라고요. 뭐? 나는 중국에서 온 손님인데 왜 간섭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손님이면 더 예의를 지켜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수업 후에 김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씨 고생했어요. 그런 상황이 어려웠을 텐데 잘 처리했네요. 저는 정말 죄송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같은 중국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김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씨, 개인의 문제를 국가 전체의 문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엘리사 씨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오해도 풀리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더욱 조심하게 행동했어요. 길에서 쓰레기 버리지 않기, 대중교통에서 조용히 하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더욱 신경 써서 지켰어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는데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젊은이야. 요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없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내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친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중국을 대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욱 신경 써서 행동해야 해. 리밍이 대답했어요. 맞아, 이제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중국 이미지를 좌우하는 거니까. 샤오유도 변화했어요. 요즘 중국에서도 한국 문화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져.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정말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인식 변화였어요.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실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구나.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깨달은 것 진짜 후진국은 시설이나 경제력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의식이 부족한 나라구나. 우리가 먼저 변해야 중국도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리밍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사, 우리 회사에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나도 온라인으로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 샤오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더 놀라운 건 친구들이 VPN을 통해 한국 뉴스를 정기적으로 본다는 거였어요. 한국 뉴스 보니까 우리가 받는 정보와 완전히 다르더라.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혀 있어. 리밍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학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중국어만 가르쳤는데 이제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됐거든요. 중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이웃 나라예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낀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온 거죠.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선생님, 그럼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게 당연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게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엘리사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어. 저도 그걸 느꼈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말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게 됐어요. 학원에서 받는 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됐거든요. 처음으로 제 힘으로 살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구나.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이제는 혼자서도 마트에 가고 병원에도 다니실 수 있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내가 한국어 못해도 끝까지 도와주려고 해.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젠가 중국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계속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친구들도 계속 연락하면서 변화를 알려줬어요. 엘리사, 요즘 중국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져.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뻤어요. 리밍은 아예 한국 여행을 정기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1년에 2-3번은 한국에 와야겠어. 올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거든. 샤오유도 다음에는 부산이나 제주도도 가보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 광저우에 있는 옛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엘리사, 너 한국 가서 정말 잘 된 것 같다. SNS 보니까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정말 그랬나요? 거울을 보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활기차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겨울의 몰락이 사실은 저에게 최고의 기회였구나. 만약 아버지가 좌천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편견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진실을 알 기회도 없었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도 없었겠죠. 학원 원장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씨,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어때요? 학생들 반응도 좋고 한중 문화 교류에도 기여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쁜 제안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 진짜 직장이네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났거든요. 그분이 중국어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젊은이, 중국 사람이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네, 학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좋은 일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었어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온 걸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우리 딸다워졌구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보니까 여기 온 게 잘한 일 같아. 우리 가족 모두 성장했어. 정말 그랬어요.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어요. 중국인이 본 진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생활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적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댓글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엘리사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여줘서 고마워요. 나도 한국 여행 가보고 싶어졌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 제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밍과 샤오유도 종종 영상에 출연해요. 둘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한국이 정말 좋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어요. 어떤 중국 대학생이 쓴 건데 엘리사 언니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든지 직접 확인해보고 판단하려고 해요라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최근에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학원 동료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거든요. 김 선생님은 이제 진짜 언니 같은 존재가 됐어요. 엘리사, 너 정말 우리나라 사람 같아.
이제 완전히 한국인이야라고 농담하시죠.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한국 생활 어때? 힘들지 않아? 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좋아요. 여기가 제2의 고향 같아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1년 전 그 겨울을 생각해보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편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알게 됐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됐고 의미 있는 일도 찾게 됐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체면을 중시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저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거든요. 요즘 자주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겨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야. 당시에는 절망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어요. 진짜 저를 찾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죠. 지금도 가끔 중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국에 와보세요. 직접 보고 경험해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요. 그 겨울, 저는 몰락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시 태어난 거였습니다. 편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실이라는 자유를 얻었고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이라는 성취를 이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저 자신을 찾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확신해요. 그 겨울은 제 인생 최고의 겨울이었다고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